안 가도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올해 두 번째 일요일. 그래서 새벽에 방생도 갔다 오고 했어요. 새벽에 방생 가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날이 약간 쌀쌀하긴 했어도, 바람이 별로 불지 않아서 새벽에 기도하면 좋은 게 뭐냐면 바람이 안 불 때는 뭐 한 2시간씩 막 이렇게 기도해도 산매에 드는 것처럼 참 좋아요. 오후에 방생을 하면 좀 그 기운이 좀 흐트러져서 그런가? 집중이 또 잘 안 돼. 오래 하기가 어려워. 또 오후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오늘 기도가 참 좋았어요. 다란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자, 우리 이렇게 과거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1876년도에 강화도가 개항이 돼요. 강화도 조약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400여 년간, 거의 500년간 폐쇄적인 그런 외교 활동을 하다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하면서 드디어 해외의 많은 나라들하고 교류하게 되는 강제 개항이죠. 개항은 개항인데 강제 개항이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35년이 지나면 1910년이 돼요. 35년이 돼요. 그러면 이때 안타깝게 이제 그 병술국치가 되죠. 병술국치가 돼요. 나라를 잃어. 35년 만에. 여기서 또 35년이 지나면 1945년도예요. 나라를 또 되찾네? 독립이 되죠. 여기서 또 35년이 지나면 1980년도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35년이 지나면 2015년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보면 개항을 하고 3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까? 이때 정말 우리가 뭘 잘못 많이 한 걸까? 잘못했으니까 나라를 빼앗겼겠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 조선은 살기가 정말 힘들었을까? 1800년 이전에, 개항 이전에 이게 강제 개항이다 보니까 나라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네, 조선 후기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서 이렇게 외척 세력이 득세를 했어요. 그래서 풍량조 씨, 안동김 씨 같은 이런 외척 세력이 득세를 해서 외척 세력이 득세를 하면 조선은 대체로 왕권이 강화되면 대체로 안정이 돼 있어요. 왕권이 강화되면 왕들은 조선 27대 왕 거의 대부분은 왕은 애민, 국민들을 매우 사랑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늘 국민들이 힘들면 안 된다고, 고통이 있으면 안 된다고 세금을 감세 정책을 항상 했어요. 이제 조선시대 10% 이상의 세금을 내진 않았어요. 지금도 10% 더 걷거든요. 근데 농민들의 백성들한테 10% 이상을 거의 내진 않게 했어요. 그런데 외척 세력이 득세할 때마다, 이 외척 세력이 득세할 때마다 이때는 불안했어요. 이때는 매관매직이 득세했어. 외척 세력들이 정치를 흐트려서 왕권이 막 흐트러지다 보니까 이제 이들은 사실 왕권이 강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과거제도가 강화되면서 이 정당하게 뽑힌 관리들이 지방관에 파견되고 정당하게 뽑힌 관리들이 승진해서 이제 나라 일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지럽질 않아. 근데 이 외척 세력이 득세를 하면 그러면 과거 보는 것도 비리가 생기고 매관매직을 하면 돈 받고 이제 직을 팔다 보니까 이 사람 비리가 너무 많아.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세금이 막 올라가. 정해놓은 건 10%인데 20%, 30% 거기 지방에 가가지고 이 암행어사도 소용없어요. 이때는 암행어사도 매수해가지고 지들끼리만 하는 사람들이 이런 때가 한 번씩 있었어요.
그게 불행히도 조선 후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대원군이 즉위하면서 그것을 혁파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은 외국하고는 위정 척사 운동을 하면서 해외하고는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강제로 개항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서, 그리고 이렇게 대원군처럼 굵직하고 이렇게 자기 주관을 가지고 정책을 밀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민비가 다시 득세를 하면서 또 다시 이제 외척 세력이죠. 민비가 득세를 하면서 이 35년 동안 고생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민비가 득세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금방 끝내요. 우리 금방 끝낼 때 조금만 기다려요. 좀 이따 공사할 거거든요. 그 민비가 득세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 사이에 개항 이후에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영국, 프랑스 등등의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때 1876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돼요. 전기도 들어오고 전동차도 들어오고 또 뭐 많은 그 제도가 개혁이 돼요. 그리고 엄청 천지개벽할 만큼 조선 후기에 일제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랬죠. 그러다가 1910년부터 1945년 동안 이때 발전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일제 치하에 대한민국은, 조선은 엄청난 발전을 했을까? 지지부진했을까? 아니면 후퇴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잘 됐을까, 잘못됐을까, 이런 것은 이 데이터가 참 중요해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잖아. 경제 성장률을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작년 경제 성장률이 1.5%였나요? 1.5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예상치도 1%, 1.1%, 0.9% 막 이 정도예요. 자,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으면 국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5% 이상 됐을 때, 막 10% 됐을 때, 10% 됐을 때 어떻게 해요? 80년대, 90년대, 또 70년대 후반, 이런 뭐 경제 성장률이 7%씩 막 됐어. 이러면 너도 나도 좋아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거든요. 2000년대 초에도 5%씩 됐어요. 노무현 정권 이런 때도 5% 가까이 됐어요. 5%도 넘기도 하고. 이명박 때는 3%, 4% 이렇게 됐어요. 이때도 그냥 우리 다 잘 살았어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공식적인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때 1910년부터 1945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경제 성장률은 어떨까? 평균 경제 성장률은 0.3%예요. 0.3%, 35년 동안 평균 매년마다 0.3%씩 성장을 했대. 그럼 다른 나라랑 또 비교를 해야 되잖아.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일본만 해도 2% 넘게 성장하고, 대만도 2% 넘게 성장해. 필리핀조차도 2% 넘게 성장해.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세계 평균이 2.2%, 세계 평균이 2.2% 성장했어. 일제시대 때. 근데 우리나라는 0.3%씩.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내년, 후년 0.3% 성장한다. 여러분들은 피눈물을 흘릴 거예요, 피눈물을. 마이너스 성장이면 더 심한 거고, 0.3% 이게 성장이 날 수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데 3%잖아. 물가가 3%씩 올라가는데. 성장률이 0.3%면 이거는 뭐 그냥 죽으라는 얘기지. 일제시대 때 내내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그 국가 성장률이고, 개인적인 GDP, 국민의 GDP는 오히려 0.3%, 0.2% 줄었어. 그러니까 개인의 부는 1910년 시작할 때보다 1945년도가 개인의 부가 약간 줄었어. 이게 말이 되냐고. 35년이 지나면 뭔가 살림이 좋아져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35년 전보다 오히려 못했어.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 이때가 무슨 발전을 시켜줬고, 그 일제가 근대화를 시켜줬고 뭘 해줬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수탈만 해갔지.
오히려 키도 줄었어. 조선시대 때는 키가 컸어요. 일제보다 한 10cm 컸어요. 일본보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오히려 키가 줄었어요. 밥도 못 먹었어.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1인당 쌀 소비량이 엄청, 우리나라가 밥을 많이 먹었잖아요. 쌀 소비량도 오히려 일제시대 때 더 줄었어. 그러니까 키가 더 줄지. 우리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람들이 키도 안 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일제가 회사령을 발표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를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회사 만들기 쉬워요. 저는 지금 사업자가 4개인가 돼요. 원래 대출 많이 내려면 사업자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제가 무슨 사업자가 많겠다고, 다들 매출은 하나도 없고, 대출 내기 위한 사업자를, 그냥 동수산 세무서 가가지고, 우리 주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만들었어요 하면 사업자 내줘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1911년인가요? 이때 회사령을 발표해가지고, 조선인들이 회사를 못 만들게 했어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생산과 소비가 경제생활 아닙니까? 생산을 해내고 소비를 하는 국민들은 대체로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는데 정부가 이제 생산을 좀 많이 해요. 정부가 발주를 많이 하잖아. 도로도 깔고 건물도 짓고 인프라를 많이 하는 게 정부 사업이잖아요. 정부 사업이 많은 나라는 70%, 80%고 기업보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금이 더 크잖아요. 우리 세금 내 가지고 다 정부가 쓰잖아.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그거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사업 받아가지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사업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조선인들이 기업을 못 만들었다니까? 그럼 일제가 다 정부에서 기관 사업 다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운영하고 우리는 그 옆에서 일꾼이나 하고 그래서 조선인들이 기업 CEO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지. 몇 명밖에 없었어. 그게 뭐예요? 다 착취지. 그런 식으로 했으니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켜줬다. 그 말이 맞으면 45년부터 50년 이런 때 먹고 살만 해야 되는 거잖아. 일본인들이 가고 나면 그래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만 해야 되는데 못 됐어요. 45년부터 50년까지 이 5년 동안 죽을 수 없고 전쟁 나고 나서 그 이후로 60년까지 더 그냥 죽었습니다. 60년이 지나고 나서 60년이 아니지 60년대 후반이지.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처음에 정권을 잡았을 때도 힘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5개년 계획, 그 앞전에부터 만들었던 계획이긴 하지만, 60년대 후반이 되면서 조금씩 하다가 70년이 넘어서야지, 75년 정도 돼야지 북한보다 좀 나아져요. 1970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더 부자였어. 1인당 GDP가 북한이 더 높았어요. 1970년도까지. 그러니까 60년대는 북한이 더 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72년, 73년이 되면서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50년대, 60년대도 북한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면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근데 70년대 중반이 되면서 역전이 되고 80년대 완전히 역전돼서 쫙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1945년부터 1980년 이때까지 이때는 65년까지는 별 성장을 크게 하지 못했지만 80년까지 이때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의 성장폭이 굉장히 크고 또 80년부터 2015년까지 다시 또 35년이 지나서 이때 이제 최고의 성장이죠. 이렇게 하다가 이때는 이렇게 올라간 게 이때가 되는 거죠. 이때 쫙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성장을 하는 거였어요. 비약적인 성장은 2000년이 넘어서요. 2000년이면 오래되지도 않았어. 우리가 1만 달러 돌파가 2000년이에요.
2001년인가 2000년 1만 달러를 돌파해. 지금은 3만 5천 불이에요. 1만 달러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 25년 만에 3만 원, 2배 반이 성장한 거예요.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지 않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정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살만한 나라가 됐다. 이거는 이제 먹는 것이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배고픔이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도 이제 경쟁력을 갖췄다라는 거지. 엄청 좋아졌다라는 건 아니고, 엄청 좋아진 것은 2000년 이후에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러다가 80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시고, 그 80년대, 90년대 성장률은 뭐 거의 10%씩 성장을 했는데, 많이 바뀌긴 했죠. 올림픽도 있고, 그런데 중간에 IMF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막 성장하다 팍 꺾이는 일이 생겼어요. IMF가 또 우리나라 체질을 완전히 또 바꿔놨잖아요. 그렇듯,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했으면, 성장해서 2017년에 3만 달러 돌파하게 된 거예요. 17년에 3만 달러 돌파하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일로 가나? 일로 가나? 이제 여기에 무엇이 작용하면 일로 갈까? 무엇이 작용하면 이리로 갈까? 이게 3만 5천 불에서 위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인구죠. 인구 구조 때문에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가장 큰 리스크는 우리에게 가장 현재 미래가 불행하게 될 가장 큰 이유는 인구 리스크가 제일 커요. 인구가 너무 적어져 버리니까, 줄어드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혁신이 사라져. 혁신이.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것은 젊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20, 30대 그 새파란 이런 새로운 도전, 이런 새로운 도전적인 우리 AI 같은 것이 왜 일어나겠어요? 로봇, AI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의 일어나는 생각들이거든요. 우리는 따라가기 바빠요. 우리는 컴퓨터를 보고 뭐 이렇게 AI, 여러분들이 챗GPT 많이 안 쓰잖아. 써봐야 저도 쓰긴 해요. 검색하는 것밖에 안 써요. 황산 스님은 누구예요? 이런 것밖에 안 물어봐, 나는. 뭐, 챗GPT 쓰긴 쓰는데 여러분들 안 쓰잖아. 이거 젊은 사람들이나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 혁신이 없어. 그 새로운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트로트나 다시 좋아하고 뭐 이러잖아요. 보면 복고풍 이런 거나. 어쨌든 인구 리스크가 커가지고 하락할 수 있는 게 커요. 하지만 인구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또 나쁘냐. 나이가 많다라는 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게 경험이 또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일하잖아요. 75세까지 일할 수 있다며. 80세 된 어르신도 일하러 다닌다고 막 절에 안 온대. 그만하시지. 70이 넘으면 일 그만하시고 절 다니세요. 절 65세 넘으면 그냥 절 다니세요. 맨날. 어딜 가겠어요. 일 다 다녀봐야 몸만 더 나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75세까지도 일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경제 성장을 더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55세부터 75세까지 20년을 더 일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면하니까. 또 이 나이대가 되게 근면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에게 혁신이 없어. 이 세대는 울산에 있는 세대들이잖아요. 대체로. 이 세대들은 주로 2차 산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공장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머리 써가면서, 머리 쥐어짜가면서 뭘 아이디어를 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우리가 반도체로도 성장을 했지만 기계산업, 자동차 이런 걸로도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미래의 산업은 그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신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 55세에서 75세 이 사람들이 이 혁신을 이루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제가 이 강의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왜 하겠어요?
혁신하고 거리가 먼 여러분들하고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한 명이라도 공부를 하시라고. 이걸 알아듣고 어떻게든 내가 바꾸려고 하고, 또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또 여러분들과 관계 있는 자식들하고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혁신이,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요즘에는 젊은이들도 보수화가 돼. 젊은이들은 본래 진보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사회가 바뀌어야지 본인들한테 이로운 거예요. 사회가 보수화되면 제일 혜택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회가 계속 바뀌어서 젊은이들에게도 혜택이 많이 가야 되잖아. 진보가 되면, 진보라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평등해져야 된다는 게 진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게 진보고, 보수라는 것은 그냥 잘하는 사람에게 몰빵하자 이런 거잖아요, 보면. 어쨌든 성장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진보는 분배를 잘해야 된다라는 게 전통적인 거예요. 보수 진보가 약간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진보라는 것은 분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라는 건 성장을. 그러니까 하여튼 잘하는 사람에 계속 맡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수라는 게. 그게 뭐예요? 젊은이들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 젊은이들은. 여러분들의 세대는 여기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오잖아. 저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와서 잘하는 사람에게 몰빵하게 되는 게 이게 보수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젊은이들이 진보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수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면 공산당이 된다. 중국에게 흡수된다.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나라가 무슨 홍콩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독립된 나라로 오랫동안 존재해왔기 때문에 중국에게 흡수된다는 말, 우리가 친미적인 성향이 많지만 미국에게 흡수된 건 아니잖아요. 흡수되면 벌써 몇 번이라도 흡수됐을 거야, 미국에게. 흡수될 기회가 더 많았잖아요. 지금 중국에게 흡수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친중은 될 수 있어도 중국에 흡수되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공산화 되겠냐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저것도, 계엄도 실패했잖아요. 계엄 실패가 뭐겠어요? 군인들이 계엄 안 되는 거 알아요. 명령받은 군인들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 말이 되냐고. 군인들이 총칼을 들어야지 공산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산화 될 수가 없어. 계엄도 안 되는데 무슨 공산화가 되고, 중국화가 되고 말이 되냐고. 우리가 좀, 그냥 소문으로만, 느낌으로만 할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넓고 크게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점점 사회가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양극화가 심한다라는 것은, 양극이라는 게 좋고 나쁘고 그리고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을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양극화가 심해지면. 누구는 골프채 들고 돈 쓰러 다니는데 누구는 돈 한 푼 없어서 맛있는 고기도 한 번 못 먹고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런 것이 더 심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부여잡기가 힘들어. 마음이 굉장히 쓰라리기 아프고 힘들어요. 여기 좋은 양극화 중에 상류층보다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주변에.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고통받아. 그 사람들을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들은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자비심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잖아요. 아들, 딸들도 힘들어요. 대체로 우리는 하층으로 가기가 쉬우니까. 이럴 때는 마음을 부여잡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마음 공부에는 보현보살에는 원력을 세우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요? 마음을 어떻게 잡아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해요? 이게 마음을 놓는다고.
마음,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니라, 보현 원력을 세우면, 보현보살의 원력을 세우면, 마음은 저절로 치유가 되고, 마음 더 커지고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몸하고 비슷해. 아무것도 안 하면 몸이 더 편하고 건강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그 텔레비만 보고 즐기기만 하고 있으면 몸이 더 나빠져요. 몸은 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지 건강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원력을, 보현 원력을 열심히 닦으면 마음이 더 단단해져요. 그런 것처럼 힘들지만 보현 원력을 열심히 세우세요. 보현 원력은 보현 행운 품에 들어 있습니다. 10가지 행운을 계속해서 또 닦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마음은 더 단단해져. 성불하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